네, 국강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 자살의 이해를 살펴보면서 자살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2교시에서도 자살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어서 자살에 관한 이론이 정신역동적인 접근법도 있었고 인지적 접근법도 있었습니다. 이 바우마이스터의 자기 도피 이론도 있습니다. 자기 도피 이론이다. 우리가 자기와 관련된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이 있죠. 그래서 그 감정이나 생각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살을 선택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어, 우리가 정신적 도피 과정을 한번 보면 보통 우리가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기대 수준이 있죠. 그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가 생기죠. 이 괴리가 생기는 것은 자기 탓도 있지만 남의 탓, 일종의 남의 탓이라는 것은 좀 사회 탓이다. 이렇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신에 대한 비난과 부정적인 평가를 해요. 그래서 결국 자기 평가가 부정성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위에서 관심을 자기에게 이제 집중하는데 이러한 고통스러운 자기 자각이 이제 더 첨예화되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주의가 자기한테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과도하게 자신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평가가 증가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주위에서 그렇게 관심을 남의 삶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은 그 본인이 거기에 일종의 노출된다. 어떤 그런 강박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본인의 어떤 그런 괴리를 본인의 탓으로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서 부정적인 정서 상태로 계속 저기 초래되고 고착화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게 인지적 몰락 상태를 유발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생각과 사고, 이것을 의미 부여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피상적 무가치한 것으로 지각을 하고, 또 해석하는 정신 상태가 인지적 몰락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인지적 몰락 상태가 되면, 그 극단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자살을 일종의 도피 수단으로서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정신적 도피 과정을 쭉 보면 기대 수준에 못 미친 현실과의 괴리를 자신에 대한 탓으로 벌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주위에서도 계속 그 고통스럽게 자기를 이렇게 주위의 관심을 보면서 거기에 더 잘하지 못한 자기를 더 이제 부정적 평가를 강화하고 증가하고 그게 이제 그 부정적 정서까지 이어지고 결국은 인지도 몰락함으로써 결국은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본 게 바우마이스터의 자기도피 이론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드립겜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19세기 말에 우리가 자살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이 자살 현상이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사회학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자살은 개인의 문제죠. 개인이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죠. 그래서 죽음의 의미도 알면서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인데 이게 비단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게 사회의 특정한 상태를 반영한 거다. 우리가 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나약한 인간이 이 생존을 위해서 인간의 결합체로서 상호 의존하고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고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의 어떤 질서를 형성하고 그 질서나 규범을 따름으로써 여러 가지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잠재력을 또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간은 사회를 만들고 사는 존재죠. 그 사회가 최소 단위가 가정이기도 하고 또 사회가 하나의 정신적인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고 또 기술적인 문명을 형성하고 우리는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개인이자 사회의 관계는 상당히 결속력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우리가 태어나서 인간이 발달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회화된다는 겁니다. 사회화된다는 것은 그 사회의 규범이나 그런 부분을 내면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교육이나 여러 수단을 통해서 내면화하면서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일종의 질서, 그리고 도덕, 가치, 윤리, 그런가 하면 또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 속의 문화, 그리고 사회에서 문명적인 도구들을 개인화하는 거죠. 일종의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내면화하면서 우리는 개인과 사회가 결속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결속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그 결속력을 기준으로 해서 자살이라는 현상을 분류해 본 사람이 드립겜입니다. 그래서 드립겜은 사회학적 관점이라고 하죠. 그 드립겜의 분류에 이기적 자살이 있고요. 이타적 자살이 있고 아노미적 자살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그 여러 가지 자살의 유형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그리고 아노미적 자살을 한번 보죠. 어, 이기적 자살이라 하면 그 아노미의 이제 용어법이죠. 여러분 이런 그 용어법은 아노미 드릇겜의 용어법입니다. 이기적 자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기적이라는 게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그러면 사회와 친밀도가 희박해지죠. 우리는 사회의 연대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사회라는 그 연대, 그리고 사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해지면 이기적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개인을 아예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주의화 되면 자살이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주변 사람으로부터 지지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정서적 안정감을 오히려 갖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메슬로우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의존적 존재인데 사랑과 애정을 받고 사는 게 어디에 소속돼서 사회에 소속돼서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고 그럼으로써 정서적 안정감도 받고 그러는데 개인주의가 된다. 특히 사회 최소다인 가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정서 기능이 매몰되게 되고 그 정서적 안정을 갖지 못하죠. 우리가 가정이라는 어떤 사회 어떤 단위는 그 가정에 돌아오면 편안해야 됩니다. 정서적 안정감도 찾고 편안해야죠. 그럼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서 다시 사회로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제대로 이 기능을 못하면 결국은 스스로 소외되죠. 그러면서 그 소외를 가지고 결국은 개인의 어떤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때는 이러한 자살을 이기적 자살이라 한다. 개인주의화 되면서 내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사회가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이게 개인화되고 결국 본인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는 이러한 경우를 이기적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타적 자살이 있는데요. 개인과 사회가 너무 친밀도가 지나치게 높은 거죠.
사회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사회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구죠. 사회는 인간이 나약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사회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있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 사회와 개인 간의 관계가 지나치게 높으면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질서 규범, 그리고 어떤 사회라는 집단이 갖고 있는 어떤 규범, 그리고 사회와 같은 어떤 그 여러 가지 이 압력 요소들, 이런 것들이 이 결국은 개인이 사회를 위해서 수단화되는, 그러면서 이제 개인 이타적 자살까지 가는 이러한 그 자살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타적 자살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예를 많이 보죠. 또 역사적으로 겪어왔습니다. 빈 라덴의 자살 테러 공격 같은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죠. 여기는 어떤 그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자살 테러를 감행하죠. 그러면서 본인이 폭탄을 쥐고 자살을 하는 이런 이제 일종의 사회를 위한 자살, 이타적 자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가미가제 특공대를 구성해서 결국은 자살 공격을 한 적이 있죠. 이런 공격, 이러한 자살, 이걸 이타적 자살이라고 볼 수 있죠. 드립개미 분류법에 보면. 그런가 하면 아노미적 자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라는 건, 우리가 사회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들의 결합체죠. 그 사회가, 어, 일종의 결합을 해서 뭘 하냐, 규범도 만들고, 일종의 그 질서도 부여함으로써 필요 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또 그 규범을 따르면서 가치를 실현하고 그 사회 속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보호도 받고 이게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이 사회가 병적으로 혼란스럽거나 무질서하다. 사회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결국 그러면 개인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개인은 사회화되면서 사회의 규범을 따르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사회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의존하고 사랑과 애정을 갖고 친분을 형성하면서 그 소속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존재죠. 근데 그 규범이라는 것은 어떤 결집시키는 사회 구성원들을 결집시키는 역할도 하고 개인이 거기에 충실히 따름으로써 그러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질서의 잠재적 극대화. 우리가 질서를 따르면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횡단보도로 건널 때 신호등을 따르는 것은 차도 원활하게 가고 보행도 원활하게 가는 그러면서 거기에 고민을 안 하죠. 이미 그런 형성된 질서의 약속이 있으니까 규범의 일종의 질서의 잠재적 극대화는 개인들의 에너지를 전략해서 개인들은 다른 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규범의 어떤 긍정적인 면입니다. 규범이 딱딱하고 지켜야 될 것이다는 의무감에 접근하는 것보다 규범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그런 규범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그러면 이제 강한 국가의 권위도 상실되고 규범도 하나의 역할을 못한 상실에 빠지면 결국은 아노미, 어떤 질서가 없는 무질서의 상태가 되고 그것이 아노미라고 했습니다. 드립개는 그 부분을 아노미적인 현상이라고 했죠. 그 아노미적인 상태에서 자살률은 더 급증하더라. 이게 아노미적 자살입니다. 우리도 겪었죠. 1997년 말에 IMF 사태가 발생하고 결국은 국가와 기업이 부도난 사건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국제 기준이라는 어떤 기준이 들어오면서 국내에 갖고 있는 기준, 규범이 일시적으로 무너진 상태로 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실직도 상당히 높아지고 그 직업을 잃음으로써 빈곤도 더 높아졌죠. 중산층도 많이 몰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더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하게 된 게 뭐냐면 빈곤의 문제인데 그 빈곤이 왜 사회적 위험으로 들어왔느냐?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우리가 일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업을 갖지 못함으로써 그 실업의 양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실업이 비자발적 실업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비자발적 실업이잖아요. 우리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다. 그런 상태를 그래서 계속 그 수익이 없어서 빈곤화된다. 그래서 빈곤이 사회적 위험으로 우리가 법적으로도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 혼란 상황에서 질서가 무너지면서 무질서 상태가 되는 거, 이 아노미 상태가 자살률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립gem은 아노미적 자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살을 보고 있는데 이 이론에서 통합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이라는 것은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복합적 불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불안한 존재죠. 그런데 그것이 복합적이라는 거죠.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해서 결국은 이 복합적 불안의 상태로 특히 현대 사회는 복합적 불안의 사회다 이렇게 또 규정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 그 복합이 뭐냐 원인이 다양한 원인인데 정신병리적 요소도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우울증이나 품행장애, 반사회성 장애, 물질장애 이런 장애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정신병리적인 요소도 다분히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물학적 요소도 상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살은 불안에서 오고 이 불안은 생물학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라토닌이 있는데요. 이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세라토닌은 또 멜라토닌 원료가 되기도 하죠. 수면은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수면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라토닌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족하게 된 원인이 뭔가를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만성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 반복되면 우리가 만성 스트레스라고 하고 그것이 원인이 되기도 하죠. 또 그러면 영양이 불균형할 수도 있어요. 보통 세라토닌은 트립토판이라는 이제 그 필수 아미노산이 이 세라토닌을 형성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양이 불균형한 경우도 세라토닌이 부족하기도 하고 햇볕도 내에서 세라토닌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촉진하는 작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햇빛의 노출이 부족한 경우도 세라토닌이 부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운동 부족이나 이제 수면을 아까 멜라토닌 원인인데 수면을 제대로 못 취하면 또 셀라토닌에 악영향을 주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복 순환한다는 거죠. 생물학적 요소도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유전적, 가정 환경적 요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호 연관관계가 있고 또 유학성의 요소도 있다. 내적, 외적, 만성 스트레스가 아까 원인이 돼서 결국은 세라토닌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있고 상황적 요소도 있죠. 자살을 유발하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상황적 요인이 IMF의 아노미적 자살과 관련도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시기적절한 치료 그리고 사회적 지지 등 보호 요인이 있다면 자살을 예방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통합적 관점에서 주장하는 거죠.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시기적절한 치료, 이게 중요한 거죠. 시기적절하다. 근데 우리가 적절하다는 개념이 상당히 약간 애매하면서 곤란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적절하다고 용어를 쓸 때 그 느낌이 오십니까? 적절하다는 것은 적정하다는 것, 적정을 먼저 적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이 마르면 물을 줘야 되겠죠. 목이 마른데 더 빵을 준다. 그러면 더 목이 마르겠죠. 적정한 게 아닙니다. 물이 적정한 거죠. 적합한 거예요. 근데 물이 목이 마르는데 어느 정도냐? 사막에서 목이 마르는 거 생명하고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목이 마름인데 너무 물을 많이 마셔도 또 몸에 건강에 안 좋죠. 이 충분성이 어느 정도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적절하느냐를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기 적절한 치료, 사회적 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육위원회로. 어, 다음은 이제 우리가 자살의 실태조사, 그리고 그 현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항상 얘기하지만 이러한 그 실태조사나 현황, 이 통계 수치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떤 그 추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쭉 추이가 있죠? 이렇게 추이가 있는데, 이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추이는 갑자기 올라가거나 갑자기 내려가거나, 그럴 때 그 변화 요인을 살펴보고, 또 그럼 앞으로 이게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를 보면서 그 변화 요인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 보는 거죠. 미래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측을 해보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패턴을 보고 반복이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서 혹시 절벽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을까. 안개 속의 절벽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미래는 예측해 보기도 하고 거기에 대처를 해 보기도 하고 설계를 또 창조적 설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의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2020년에 한 해에 자살한 사람이 어, 2019년에 비해서 4.4% 감소했더라. 이게 좀 아주 좋은 어떤 현상이죠. 그리고 2000년도 이후에 이제 증가한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부터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더라.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고무적인 일이죠. 추세라는 거죠. 감소하는 추세가. 2020년도 자살률 감소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유명인과 자살 모방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거고, OECD,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평균, 보통 10만 명을 단위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살률은. 10만 명당 10.9명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OECD 평균인데, 우리나라는 23.5명이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보통 엄청 우리가 높죠. 그래서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살을. 이게 2020년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래서 2025년 자살 통계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건 2025년에 자살 통계를 냈으니까 2024년을 기준으로 하겠죠. 총 자살 수가 이제 어, 14,439명이 2024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자살자 수가 약 39.5명입니다. 우리가 자살률을 보면 10만 명 단위라고 했죠. 이때 28.3명입니다. OECD 평균 자살률이 2024년 기준입니다. 12명 정도 되죠. 12.1명. 그래서 한국이 한 2.3배 정도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2024년 기준으로도 우리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 이게 상당히 문제죠. 우리 입장에서. 보통 2025년 자살 통계 개요가 남자 자살자 수가 더 많아요. 전체의 72.6%입니다. 여성은 28.4% 정도 되죠.
남성 자살률이 여성의 2.5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수치가 의미하는 거, 아까 의미를 분석해야 되죠. 사회적 역할, 경제적 책임, 정서적 표현의 억압, 이게 이제 한국 중년 남성의 경제난, 은퇴, 가정 불화 등이 주요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를 반영하는 거죠. 한국이 맞벌이 부부도 많아지고 여성의 사회 참여도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적 역할은 남성 중심이 있다는 것도 하나의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살이 과연 어느 정도의 수위를 갖고 있느냐, 사망의 원인에서 우리가 2019년까지 보면 부동의 1위가 암이죠. 그리고 2위가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이 왔다 갔다 하고 결국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심장 질환, 폐렴이 3위로 왔습니다. 뇌혈관 질환이 4위로 됐죠. 여러분 암은 정신이 또렷하죠. 그러니까 혈관 질환은 이게 정신이 또렷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을 보면 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이렇게 보고 이 자살이 5위죠.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5위고 그 다음에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간질환, 만성하기도 질환 이게 이제 그 폐하고 관련된 거죠. 그 만성하기도 질환 그리고 고혈압성 질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혈압성 질환이 10위죠.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자살이 5위까지 이렇게 됩니다.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죠. 그래서 2025년도 사망 원인을 한번 살펴보니까 1위가 암입니다. 역시 전체 사망자의 4분의 1이 암이죠. 보통 폐암, 간암, 대장암, 췌장암 이런 것이고 24.8%가 암입니다. 2위는 심장질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서구화된 식습관하고 혈압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심장질환인데 주로 심장질환은 급성일 경우가 많습니다. 3위는 폐렴이죠. 2010년 이후에 이제 고령화와 면역력 약화가 2024년은 초고령화돼 있죠. 그래서 폐렴이 갑자기 3위로 올라온 거예요. 면역력과 관련이 있는 거죠. 4위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의 뇌혈관 질환이고 5위가 자살이죠. 이게 40대가 암을 제치고 40대 사망 원인 1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40대가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요인을 작용하고 그래서 국가 차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40대가 암을 제치고 40대에서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6위는 알츠하이머병이고 이건 여성 사망률의 2배 장기적 돌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런 문제점이 있고 7위는 당뇨병입니다.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신장질환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죠. 8위는 고혈압성 질환입니다.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됐죠. 9위가 간질환이고요. 간암. 최근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10위는 폐혈증인데 이건 감염에 의한 전신적인 염증 반응이고 고령층 중증 환자 의료 현장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죠. 요즘에 초고령화되면서 이 폐혈증도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둬야 됩니다. 자살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가 2019년 연령별로 보면 사망 원인에서 암이 1위인데 1에 9세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10대, 20대, 30대 자살이 1위죠. 이게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40대는 자살이 보통 자살률이 2위 정도 됐죠. 그리고 50대도 자살이 2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60대 이후로는 암이, 그리고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주로 이렇게 병으로 인한 경우가 많이 있죠. 80대 이상도 폐렴이 있고요. 어,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살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된 게, 40대도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자살 성공률 좀 이상한데, 자살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살을 시도하고 하면 반드시 자살을 한다는 거죠. 어, 7, 80대가, 사망 순위를 보면 다른 연령대보다 낮잖아요. 근데 실제 사망률에서 젊은 층에 비해서 더 높다는 겁니다. 젊은 층은 자살 시도를 하지만 연령대 높으면 절대적 자살자 수가 50대에서 가장 높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 확실한 자살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이제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상당히 독특한 통계죠. 우리가 이제 한국의 자살률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비상사태 수준이다. 한국을 이렇게 진단한 이윤현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한번 보면 약간 시사점이 있어서 우리가 가져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고 하죠.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자살률은 보시다시피 OECD 국가 중 1위죠. 상당히 2.3배 정도 높다고 봤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높은 이제 우리가 1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면 성공한 나라인데 행복한 나라는 아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경제적인 성공인데 정신적으로는 행복한 나라가 아니다. 이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자살률이 낮고 행복지수가 높죠. 그 이유는 국가의 우울증 진단률과 항우울제 복용률은 세계 최고입니다. 이 의미는 정신건강의 문제를 이제 개방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은 우리가 이제 보통 정신과에 간다는 말은 낙인처럼 작동하죠. 한국에서는. 국내 정신질환 유병자가 치료를 받는 비율은 2023년 기준으로 30%대에 미쳐 있다. 선진국의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이 정신건강의 문제, 이건 좀 이 낙인을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 과제죠. 그래서 경제 성장을 넘어서 정신건강 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도 북유럽 국가들처럼 우울증을 진단하고 항우울제 복용률도 상당히 높일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정신건강의 문제를 상당히 개방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문화적으로 일종의 정착시킬 과업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성공한 나라에 더해서 행복한 나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여러분 2교시 수업 듣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